여러분은 영국 국방부가 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밤 영국 국방부에 긴급히 전달된 하나의 문서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 믿기 어려운 소식에 영국 국방부뿐 아니라 나토마저 혼란에 빠졌고, 결국 영국 측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정보국장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에 도착한 그가 목격한 장면은 모두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마주한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입니다. 영국 국방부 정보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각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표시가 된 보고서 한 통이 제 책상 위에 전달되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KF-11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분석관들이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KF-21의 성능이 기존 서방 국가들의 기술력을 크게 능가한다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죠. 초음속 비행 능력, 완벽한 스텔스 기능, 첨단 레이더 시스템까지. 이런 기술력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니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이 내용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피터 오닐이 들어왔어요.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피터에게 건넸습니다. KF-21 관련 긴급 분석 자료라고 설명했죠. 그러자 피터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런 첨단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냐며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피터는 몇 년 전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훈련 중에도 계속 실수를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조롱했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남의 기술만 베끼는데 익숙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뭔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피터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가 우리 최고 분석관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어요. 분석관들도 한국의 소가 넘어간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서방 기술을 조금 베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수법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피터의 태도를 보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로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KF-21 보고서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KF-21에 대한 추가 분석 자료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상세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었죠. 엔진 출력, 무장 체계, 항공 전자장비까지. 모든 데이터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료들이 정확하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고위층에서도 KF-21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터는 이런 분위기 자체를 비웃었어요. 저는 피터와 마주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설령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더라도 면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피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과거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겪은 일들을 또다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불쾌한 기억들이 피터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분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까지 비판하기 시작했죠. 제임스가 너무 순진하다며 혀를 찼어요.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피터의 편견과 고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터는 계속해서 KF-21 보고서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것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러시아나 중국 문제에 집중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와 피터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동료들은 우리 둘 사이의 대립을 지켜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책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KF-21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조작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부터 정보 분석관 에밀리 브라운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에밀리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KF-21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에밀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KF-21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는 각종 기술 분석서와 위성 사진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에밀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KF-21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설계 도면부터 무장 체계, 운용 개념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에밀리는 KF-21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였어요. 놀랍게도 모든 개발 단계가 철저히 방어적 목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며 놀랐어요. KF-21의 설계 철학부터 무장 체계까지 모든 것이 침략보다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영공 감시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무장도 방어 임무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보여줬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KF-21이 평화적 목적의 방어용 전투기라는 결론이 명확했어요. 우리는 며칠에 걸쳐 함께 작업했습니다. 에밀리의 분석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복잡한 기술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공격적 무장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작전 방향도 방어 임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였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피터가 들어왔습니다. 피터는 저와 에밀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피터가 저와 에밀리의 관계까지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둘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아니냐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에밀리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분석은 순전히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에밀리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에밀리가 제 영향을 받아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에밀리의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거였어요. 피터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예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피터는 내부 갈등을 극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저와 에밀리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에밀리는 불편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럽게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회의가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정장을 차려입고 장관실로 향했죠.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이 직접 말문을 열었어요.
KF-21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토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기술 검증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저를 직접 지목했어요. 제가 이 문제의 책임자로서 한국에 직접 가서 KF-21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피터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장관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대표자로서 한국에 파견된다는 거였어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은 이번 파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KF-21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영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한국 방문 명령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심리적 부담이 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자 에밀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 파견 소식을 에밀리에게 알렸습니다. 에밀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F-21 분석 작업을 함께 해왔으니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죠. 저는 에밀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의 전문성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든든한 동료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피터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파견 소식을 들었다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헛된 일에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혀를 찼습니다. 피터는 제가 한국에 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라며 조롱했습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돌아올 거라고 비아냥거렸죠. 저는 피터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며칠간 저는 한국 방문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상황을 공부했어요. KF-21 관련 자료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준비 작업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개발 과정, 운용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피터는 마지막까지 저를 방해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 이번 파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떠들고 다녔습니다. 저와 에밀리를 비웃으며 실패할 거라고 예언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터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국제적 압박이라는 현실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의 첫인상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한국 공군 관계자들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정중하고 전문적인 태도였습니다. 피터가 말했던 소통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 공군 기지를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KF-21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공군 기지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지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활주로며 경납고며 모든 것이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기지 책임자가 저희를 안내했어요. KF-21이 보관된 경납고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전설적인 전투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경납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KF-21이 서 있었어요. 보고서로만 봤던 그 전투기가 제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KF-21의 외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매끄럽고 세련된 스텔스 형상, 정밀하게 제작된 표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엔진 시스템부터 항공 전자장비까지 하나씩 설명하는데 그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에밀리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분석했던 자료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진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설명과 열정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는 KF-21의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기술자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소통 능력도 피터가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KF-21 기술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연구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설부터 각종 테스트 장비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협력 정신이었어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팀워크는 처음 봤어요. 한 연구팀 리더는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완성해 나간 과정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들의 열정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 비행 시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우아하고 강력한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비행 중인 KF-21의 기동성과 성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보고서로만 봤던 스펙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 조종사와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KF-21의 조종 성능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조종사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전투기는 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 공군 기지와 연구소를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와 대화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사람들의 열정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자세한 조사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영국 정부의 대표로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KF-21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줬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KF-21의 작전 계획서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운용 개념이 한반도 방어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적 임무보다는 영공 수호와 방어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무장 체계도 철저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장거리 공격 무기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요격과 방어용 무장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런던에서 분석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KF-21이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평화적 목적의 방어용 전투기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자료들을 보여줬죠.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문서의 진위성부터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에밀리도 별도로 기술진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개발 과정에서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모든 답변이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했죠. 오후에는 KF-21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국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프로젝트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한 후 저는 즉시 런던의 국방부에 중간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의 전투기라는 확고한 증거들을 담았어요.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피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의 편견과 고집을 생각하면 이 보고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런던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피터의 격렬한 반박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터는 한국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성능이나 목적은 숨기고 있을 거라며 의심했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피터의 반응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개인적인 감정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는지 실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피터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자료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KF-21의 생산시설을 방문했어요. 실제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도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진짜라는 것을 느꼈어요. 가짜로 연출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KF-21의 설계 도면과 기술 문서들도 상세히 검토했어요. 모든 것이 방어적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공격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죠.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종합적인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라는 결론이었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기술적 재원부터 운용 계획, 개발진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피터가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자료였죠. 런던으로 전송한 후 저는 피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피터는 여전히 강력히 부정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저의 상세한 보고서를 보고 설득당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피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저의 보고서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분석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KF-21 개발팀과의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개발팀 리더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기술적 한계부터 예산 문제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팀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극복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봤어요. 단순히 일을 완수했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열정은 연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는 개발 과정에서 밤을 새운 날들에 대해 말했어요.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때 팀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어요. 또 다른 연구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실패해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조직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개발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부터 취미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특별했어요. 오후에는 KF-21의 정비팀을 만났습니다. 실제 운용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전투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직접 다루는 장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비팀장은 KF-21의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설명해 줬어요.
복잡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하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개발진들이 실제 운용자들의 입장까지 고려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들의 협력 정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개발자와 운용자, 정비사와 조종사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팀워크는 서구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는 한 연구원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며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아빠의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말해줬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KF21의 진짜 힘은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를 만든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가족과 사회가 진짜 원동력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진리를 새삼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안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에밀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녀도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종합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기술적 분석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의 협력 정신과 헌신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KF21이 철저히 방어적이고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담았어요. 더 나아가 한국의 진정한 국력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거의 완성할 무렵 피터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피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보낸 보고서들을 모두 읽어봤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혼란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터의 변화를 느꼈어요. 완고하던 그의 태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부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피터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경험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객관적 판단을 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터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변화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피터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객관적 분석을 거부했다고 반성했어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개인 감정을 끌어들인 것이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터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KF21의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이고 개발진들의 열정과 협력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피터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팀워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피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소통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피터는 마침내 확고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갈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피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용기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피터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제 진짜 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KF-21의 방어적 성격을 확인했으니 오히려 영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고위층 회의에서 우리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상세한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피터의 태도 변화가 보고서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줬습니다. 장관은 우리의 권고사항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낸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협력의 정신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피터와 저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었어요.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 간의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협력의 가치가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은 단 하나의 보고서가 미국 CIA를 발칵 뒤집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보고서가 나중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까지 긴급 소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CIA 측은 급하게 최고요원 한 명을 한국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그는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렇게 귀국 직후 제출한 그의 보고서로 인해 미국의 안보 전략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미국 CIA의 분석관이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CIA 본부 분석실에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빨간 스탬프가 찍힌 파일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긴급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보니 한국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며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로 한국이 초고속 양자 컴퓨터 개발을 거의 완성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말도 안 되었어요. 아직 미국도 헤매고 있는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존슨이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안에 내용을 읽어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점점 언짢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시아 관련 분석관인 존슨은 항상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만큼 뒤떨어진 나라는 없다고 믿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이건 터무니없이 과장된 정보일 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어제까지 농업국가였던 곳이 무슨 양자 컴퓨터야. 웃기지도 않는구만. 존슨은 코웃음을 치며 헛웃음까지 보탰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은 기술력도 두뇌도 자본도 부족한 나라라고 단정지었어요.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들이 어떻게 감히 미국을 앞서 나갈 수 있겠냐며 나중에는 거의 화를 내다시피 이야기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역할은 객관적 분석이었기에 존슨에게 당장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모든 암호화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정보 네트워크 전체가 위험하다고 설명했죠. 물론 존슨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서는 불신이 읽혔어요. 보고는 하겠지만 이건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결국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장실에서 온 긴급 소집 명령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에 CIA 최고위 관계자들과 국방부 인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끝에는 존슨이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회의가 시작됐죠.
국장은 한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실험실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1년 내에 실용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존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그 조그만 후진국이요? 그는 비웃으며 탁자를 내리쳤죠. 존슨은 한국이 동아시아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는커녕 기본적인 알고리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곳은 미국 기술의 값싼 모방품이나 만드는 이류 국가일 뿐이며 그들의 소위 연구라는 것은 서방 기술을 훔쳐 재포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당장의 중국을 보라며 그들의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성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이런 나라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정보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조롱했죠. 확실히 존슨의 태도는 완고했지만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국의 에너지 소비 패턴, 핵심 연구진의 활동 내역, 최근 특허 출원 동향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럼에도 존슨은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국의 기술을 훔쳐 복제하는데 능숙할 뿐이라고 비하했어요. 그들은 절대 개발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죠. 나중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환경은 창의적 사고를 억압한다며 그들이 미국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국방부 차관이 존슨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제 의견을 물었어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용기를 내어 제 분석 결과를 설명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 결과,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은 실제로 미국보다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죠. 한국 연구진의 최근 논문들에서 발견된 혁신적 접근법, 에너지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보망이 놓치고 있던 핵심 연구팀의 활동 내역까지. 마침내 국장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상황은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복도에서 존슨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어요. 존슨은 제가 너무 위험한 결론을 내렸다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가 이끄는 방향을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으로 떠나라는 지시였습니다.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렇게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죠.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났습니다. 침대 위에 여행용 가방을 펼치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하필 제가 왜 선택되었는지, 존슨은 분명 이 결정에 반대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 몇 벌을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상관 켈러웨이의 사적인 전화였어요. 그는 제 파견에 대한 진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존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임무를 방해하려 했지만 국가안보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저를 지명했다는 사실이었죠. 제 데이터 분석 능력과 객관적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번 임무의 중요성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정보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파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한국 연구팀에 대한 자료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력을 읽으며 존슨의 경멸적인 발언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연구팀이 지난 3년간 발표한 논문들, 그들의 연구 방향, 예산 증가 추이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지 시간으로 저녁이었습니다. 짙은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대사관 차량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대사관 직원이 제게 간단한 브리핑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양자컴퓨터 연구소를 방문할 일정이 잡혀 있었죠. 호텔방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워싱턴에 있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곳이 존슨이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샤워를 마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존슨이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봐. 아무것도 없을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길. 그의 완고한 태도에 피로감이 더해져 짜증이 났습니다. 이후 저는 잠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양자컴퓨터 연구팀의 책임자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박사진은 미국 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한 후 고국으로 돌아온 과학자였어요. 그의 깊은 눈빛이 담긴 사진을 보며 내일 만남에 대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일 마주할 현실에 대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대사관 직원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아침 러시아워의 서울도로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빌딩 외벽을 장식하고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차가 도심을 벗어나 연구단지로 향하는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 연구소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건물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로비에 들어서자 박사진과 그의 연구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매우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어요. 필요 이상의 환대나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동료를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죠. 연구소 내부로 안내받으며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험실은 워싱턴 본부의 어떤 시설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인 연구실로 들어가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곳 중앙에는 거대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프로토타입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죠. 극저온 유지 장치, 양자 상태 관측 시스템, 노이즈 제거 메커니즘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박사진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기 모델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안정적인 양자 연산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양자 얽힘 상태를 실용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실시간 데모를 보여주었어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몇 달이 걸릴 복잡한 암호화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고 보안 시스템도 이 컴퓨터 앞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을 응시하며 머릿속에서는 존슨의 경멸적인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조그만 후진국이 값싼 모방품이나 만드는 이류 국가, 그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는 분명했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모방이 아닌 순수한 혁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사진은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미국, 유럽, 아시아 출신의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국제적 인재들을 끌어모을 만큼 매력적인 연구 환경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박사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죠. 그들은 적어도 2-3년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연구소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지만 입력하는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워싱턴에 이 내용을 보내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하니 긴장감이 밀려왔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거리마다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속도를 테스트해봤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워싱턴 제 집의 유선 인터넷보다 최소 5배는 빨랐어요.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학생들은 증강현실 기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듯한 현지인들의 태도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역사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모든 곳에 디지털 정보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 내부에는 고화질 스크린이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죠.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의 속도 측정 앱은 여전히 믿기 힘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일반 주택가를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모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에는 홍채 인식과 생체 인증 장치가 표준으로 장착되어 있었죠. 미국에서는 최첨단 보안 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고 미국 동료들과 화상 회의를 시도했어요. 화면 속 그들은 제가 전송한 영상의 품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자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무실 건물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고 IT 기업들의 야간 근무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24시간 운영되는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3D로 구현하며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군사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였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존슨과 다른 많은 미국 관리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어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어요. 이제는 연구소에서 본 양자 컴퓨터뿐 아니라 한국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첨단 IT 인프라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장기적 비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존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 보고서를 읽는 순간의 표정을 상상하니 쓴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라고 쓰면서 이 말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죠.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본부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존슨은 제 중간 보고서를 읽고 즉시 더 자세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여전히 불신의 기색이 느껴졌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박사진이 직접 양자 컴퓨터의 실제 성능을 시연해 주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제 충분히 충격적인 데모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박사진이 지하 2층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여러 겹 통과하면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 실감했어요. 마지막 문이 열리자 어제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박사진은 이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서 운용 중인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본 것은 연구용 프로토타입에 불과했다는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는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오류 보정 알고리즘과 큐비트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이 아직 이론 단계에서만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실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이 사용 중인 최고 수준의 암호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독 시도였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동안 스크린에는 진행률이 표시되었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15분 후 시스템은 완벽하게 암호를 해독했죠. 같은 작업을 미국의 최고 슈퍼컴퓨터로 수행한다면 약 7년이 걸릴 계산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앉아 결과를 바라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시스템, 군사 통신망, 기밀 문서 보안,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죠. 박사진은 계속해서 더 복잡한 작업들을 시연했습니다. 기상 패턴 예측,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학습 속도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존 컴퓨팅 기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를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들이었습니다. 박사진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존슨의 경멸적인 발언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박사진의 팀은 단순히 서방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교육 배경에 대해 물었어요. 많은 이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성장해 세계 최고 대학에서 연구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인재들이었습니다. 존슨이 단순함기라고 폄하했던 그 교육 시스템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자들을 양성해내고 있었죠. 오후 세션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실제 응용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보안 분야의 혁신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양자 컴퓨터로 기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미 포스트 양자 암호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런 대응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외국 기술의 도움도 없이 순수 한국의 연구진과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탐내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은 이제 기술을 전수받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전수해주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사진이었어요. 내일 특별한 AI 기술 시연회가 있으니 참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겨우 숨을 고르던 참이었는데 또 다른 일정이 잡혔죠. 하지만 호기심이 앞서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며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존슨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송 버튼을 눌렀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규모 연구 단지였어요. 게이트를 통과하자 광활한 캠퍼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AI 연구 중심지였죠. 입구에서 박사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많은 보안 검색과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죠.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메인 홀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연구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미국은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초청장을 무시했다고 했죠. 존슨 같은 사람들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 시연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자율적인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이었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미국에서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던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AI가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죠. 다음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 AI 시스템이었어요. 수천 개의 의료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의학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치료법까지 제안했죠. 이미 여러 병원에서 실제로 활용 중이라는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연은 국가안보 분야의 AI였어요. 수많은 정보 소스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분석 시스템보다 훨씬 정교했죠. 이 기술이 적대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모든 정보 활동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사진과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한국은 이미 일상생활, 산업, 국방 전 분야의 AI를 통합했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이고 스마트 도시 인프라, 제조업 자동화까지 모든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었죠. 오후 세션에서는 AI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AI 발전과 함께 엄격한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이는 미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였죠. 심지어 AI 윤리에 관한 국제 표준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연은 가장 경이로웠어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양자 AI였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전통적인 컴퓨팅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개념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오늘 본 기술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존슨과 같은 관리들의 오만과 무지가 이어진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 손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사진, 분석 자료를 담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자료를 검토하며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본부에서의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지 14시간 만에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죠. 모두 본부에서 온 긴급 소환 명령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듯 했어요. 택시를 타고 CIA 본부로 직행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임무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본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일부는 수군거리기까지 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7층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문을 열자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존슨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제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심각한 분석 오류와 인식 부재를 드러냈다고 했어요. 존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미 검증팀이 한국에 파견되어 제 보고 내용을 확인했고 모든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국장의 말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져온 추가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양자 컴퓨터의 실제 연산 능력, 암호해독 속도, AI 시스템의 혁신성까지.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였죠. 국장은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새로운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이러한 중요한 발전을 놓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한국을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로 여겼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오판을 가져왔는지 모두가 깨달았죠. 존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만함과 편견의 대가였죠. 회의가 끝난 후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 담당 특별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본부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분석가와 요원들 앞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우리가 다른 국가들을 평가할 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의 위험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긴 박수가 이어졌어요. 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시각이 얼마나 많은 정보 분석의 오류를 가져왔는지 이야기가 쏟아졌죠. 그로부터 몇 주 후 미국과 한국 간의 첫 양자 기술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박사진을 다시 만나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었죠. 그날 이후 CIA 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었고 분석 방법론도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겸손하고 열린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